FED의 새로운 통화정책, 양적 완화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양적 완화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막막하다고 생각이 들곤 하던데요.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감을 잡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양적 완화 그 자체를 말한다면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질문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사전적인 혹은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다시 길지만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적 완화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정책 중 기준금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또 뭐죠? 양적 완화?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반영하면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참 많은 금리가 있습니다. 장기금리, 단기금리가 있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라는 것이 존재하죠. 마지막에 나온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설명하고 나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금리.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즉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돈을 원하는 사람들, 즉 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면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다 높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의 수요가 많으면 돈의 값은 금리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반면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경우에는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가장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돈의 공급이 많다면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수요가 높다, 금리는 높다, 저요. 돈 필요하신 분, 공급이 높다, 금리는 내려갑니다. 잠깐 한국 이야기를 하고 가죠. IMF 때 전후로 해서 보면 금리에서 상당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고성장기여서 기업들이 너도나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돈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돈의 수요가 많으니 돈의 값인 금리가 높았죠. 이 시대에 우리는 고금리 시대라고 합니다. 반대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이 파산하던 IMF 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기업들이 투자는 크게 위축되었죠.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중에 돈 공급을 늘리게 되니 돈의 공급은 많은데 돈의 수요인 기업의 투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겠죠.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은 이른바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로 돈을 빌려드려요. 저금리로 돈을 빌려드려요. 글쎄 필요 없다니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한국의 상황을 통해서 정리해보자고 하는 것은 금리는 이른바 돈의 가격이며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금리는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하나의 금리만 중앙은행에서 정해집니다. 그게 바로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인 기준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 글을 쓰는 2001년 5월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인 만큼 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특권을 가진 한국은행이 자의적으로 결정합니다. 기준금리가 0.5%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0.5%로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칩니다. 그럼 돈의 공급이 넘치기에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가겠죠. 기준금리가 0.5%로 정해졌으면서 에도 실제 금리는 0.5%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0.5%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도먹는 하마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면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기 시작하죠. 자금값, 즉 금리가 솔솔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금리가 0.5%까지 올라오겠죠. 반대로 자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럼 시중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0.5%의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0.5%를 지키기 위해서 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리게 되겠죠. 돈을 찍어서 시중에 유동성을 주면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0.5%가 넘던 금리를 늘려버리면 0.5%의 기준금리의 레벨에 맞춰가게 되죠. 네, 한국은행이 말하는 기준금리는 정책적으로 한국은행이 유지하려고 하는 금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행이 저렇게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을 수 있는 능력, 즉 이른바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다면 그의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화폐 가치의 하락은 더 나아가서 화폐 가치 타락하게 되면 사람들은 화폐를 보유하는 대신 물건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거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 뽑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돈을 찍을 때 무언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담보를 제시하는 겁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는 금본위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는 금본위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을 화폐로 발행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금본위 제도는 1971년 8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화폐를 발행할 때 새로운 담보를 제시하고 있죠. 그 담보가 바로 국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전 세계 자산 중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꼽으라면 당연히 국채가 1순위로 꼽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국채를 담보로 중앙은행은 돈을 찍게 되는 거죠. 담보보장, 안전자산 1순위 국채. 그런데 이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스 100년 국채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가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2010년 초중반에 워낙 재정위기에 호되게 겪은 국가인지라 1, 2년이 지나면 몰라도 100년짜리 그리스 국채를 투자하기에 부담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이머징 국가 중에서 경제력이 강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아무리 국채라도 해도 해당 국가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만기가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혹시나 하는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한국의 7일짜리 국채, 이건 좀 안정적인가요? 7일 이내 한국 경제가 큰 변화가 생기긴 쉽지는 않겠죠. 100년 뒤에 갚을게요.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안 들려, 투자자. 7일 뒤에 갚을게요. 네. 한국은행은 7일짜리 국채를 담보로 해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정확하게는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을 담보로 해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7일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영향을 자의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금리는 7일짜리 국채 금리인 겁니다. 네, 한국은행은 초단기 금리인 7일짜리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하고 이 금리를 2011년 5월 현재 0.5%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발이 떨어진 기준금리 인하 정책. 자, 기준금리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같은 궁극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를 가정해보죠. 시중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돈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기금리든 장기금리든 모두 하늘 높이 튀어오르겠죠.
이때 중앙은행은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려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시작할 겁니다. 보통 초단기 금리를 중앙은행에 잡아내기 시작하면 단기 자금 시장부터 돈 부족 현상이 풀리면서 장기 금리까지 전체적으로 내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아무리 돈을 많이 풀려도 시중은행을 비롯한 돈 빌려줄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시절이 하수상한 만큼 대출을 해주거나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데 워낙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단기 금리를 낮춰서 돈 공급을 확대해봤자 시중은행들은 부도위기 등으로 인해 거의 제 기능을 갖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금 공급에 나서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중앙은행은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주어 자연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장기금리가 내려오도록 유도합니다. 문제는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장기금리가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로 인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할 때 7일짜리 초단기 상품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시중은행들과 같은 전문 대형 기관이 아니면 이렇게 초단기 자금을 빌리고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년 이상 자금을 빌리고 받곤 하죠.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초단기 금리가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금리가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실물 경기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장기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지 못하면 실물 경기 부양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네,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때 미국 FED는 제로금리까지 기준금리를 낮추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FED는 비롯한 중앙은행은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댑니다.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FED는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가져오면서 달러 현금을 풀어줍니다. 이걸 조금 바꾸면 초단기 국채를 사들였는데 이걸 사들이면서 달러 현금을 공급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걸로는 시중의 유동성 부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공급되어 실물 경제에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장기금리를 내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더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양적 완화, 장기금리가 잡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금리 시장에 직접 나가서 자금 공급을 크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FED는 장기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장기금리 시장인 10년 국채 시장에서 장기국채를 담보로 가져오면서 달러를 현금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단기 채권만을 사들였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FED가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장기국채를 사들이면서 장기금리 시장에 직접 돈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장기금리 시장에 돈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돈의 값인 금리가 내려가겠죠. 덕분에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는 실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국채를 사들이면서 실물 경제에 지원하는 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단기금리, 장기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기국채를 사들이면서 장기금리를 낮추는 이례적인 방법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2008년 금리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이른바 코로나19 사태 때까지 다시 한번 도입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FED가 과거에도 화폐의 신뢰를 생각해서 사들이지 않았던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찍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스텝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단기 국채만 사들인 FED가 장기 국채를 사들였다라고 말했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회사채를 사들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애플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는 겁니다. 혹은 구글이나 포드의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질적 완화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 BOJ, 뱅크 오브 재팬이나 유럽 중앙은행 ECU, 유럽 센트럴 뱅크에서는 실제로 회사채 매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ED는 질적 완화까지가 아니어도 코로나19 사태 때 미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간접적으로 회사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찍어 뿌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ECB, BOJ, 그리고 FED가 회사채를 매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 제목만 잠깐 쓰고 가겠습니다. EC 국채 회사채 7,500억 유로 매입 파이낸셜 뉴스 2020년 3월 19일 일본도 무제한 양적 완화 칼 뺐다. 회사채 CP 매입까지 크게 늘려 미 연준 회사채 ETF 매입 개시 시장 돈풀기 가속. 이번 챕터에서는 양적 완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 즉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정책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책을 왜 쓰는지, 아니 왜 쓸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쓸 때 그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전반을 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과거에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도 강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보다 강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찍는 일종의 양적 완화와 국채에서 더 나아가 회사채를 매입해서 돈을 찍는 질적 완화는 정책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국채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조금 길어지는 듯 하지만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로 끝내죠. 그럼 왜 FED는 이렇게 더 강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왜 기존에 쓰던 기준금리 인하로는 파워풀한 정책이 이제는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부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겠죠? 증세가 더욱 더 깊어졌으므로 기존의 약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약물에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기존 정책으로는 이전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보다 강한 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보다 강한 약을 쓰는 만큼 부작용이 심하지 않을까요?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등의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수많은 전문가들은 자산 가격 상승이나 화폐 가격의 과도한 타락과 같은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일련의 부작용이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가 주저앉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양적 완화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한 이번 챕터에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를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초단기 금리 조절을 통해 장기금리, 회사채 금리를 비롯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은행의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채가 많아졌기에 그리고 그 많은 부채로 인해 발생할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을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들인 양적 완화와 회사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공급하는 질적 완화가 현실화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키워드는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아마도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투자할 때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베이지, 기준금리, 인터메디에이터, 장기국채 매입, 양적 완화, 어드밴스드, 질적 완화.